접시를 닦으며 강전섭. 접시를 닦다가 문득 떠오르는 고향집. 지금쯤 그곳에도 이 꽃 피고 있을까? 부강역부터 시오리길, 안잠봉제 숨가쁘게 넘어 산모릉이 몇 굽이 돌고 돌면 삼태기 마냥 생긴 부래미 동네 보이지. 동구 밖에서 100여 보쯤 걸으면 허리춤 높이 토담 길게 이어진 고삿길 끄트막 아담한 기와집 한 채. 아들 발자국 소리 알아보고 젖은 손 행주치마에 쓱쓱 닦으며 한 걸음에 달려나와 한박국 같은 얼굴로 반기던 어머님 사시던 곳. 앞마당 들어가는 낡은 대문 곁엔 우리 엄니 닮은 연분홍 접시꽃이 환히 웃고 있었지. 까만 우체통 옆에 접시꽃 필 때면 무척이나 그리운 어머니. 지금쯤 그곳에도 접시꽃 피고 있을까? 병원 가는 길. 지은희. 이제 그만 닮으려 검사하러 간다.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 나도 좋아하니 오랜 시간 지나 목소리까지 닮아가네. 나는 그녀의 또 다른 그녀. 바람도 불고 은행알도 하나둘 떨어지는데 가슴이 맨다. 언덕의 길 어떻게 다녔을까? 수없이 찍혔을 그녀의 발자국. 그녀가 걷던 길 나도 따라 걷는다. 바쁘다는 이유로 무심히 지나친 시간들. 잘 다녀오시라는 빈말 허공에 흩어지고 검사실 대기하는 시간도 그녀를 생각한다. 다리가 불편한 그녀는 먼 길 어떤 마음으로 다녔을까? 그녀 생각에 눈물 어린다. 엄마의 아픈 그 시간과 지금 나의 이 시간이 전광판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번호들처럼 쳐서 지난 가을 오후 바람이 시린 날이다. 그리움. 신경희.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안아보고 싶고 안겨보고 싶고 살포시 얼굴 만져 느껴보고 싶지만 바램으로 그칠 뿐. 기억 속에 님의 모습 남아있지 않으니 떠올려 볼 수 없고 이름마저 사라져 찾을 수 없는 님. 아프도록 뱉어내는 그리움. 애달픔에 쏟아내는 가슴 깊은 포효는 산을 넘어 멀리 하늘로 퍼지고 보고픔을 참아내는 눈물의 고통은 멍든 자욱 가득 안고 검푸른 바다를 이루건만 기억조차 없는 내 소개님을 목시도록 불러도 보고 가슴 터지도록 외쳐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욱 사무치게 찾고 싶습니다. 어머니,
아닌 줄 알았습니다. 정남. 아닌 줄 알았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새로 사온 바짓단의 길이가 싹둑 잘라져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한두 번의 솜씨가 아닌 듯 했습니다. 긴 바지가 칠부 바지가 되고 어느 날엔 반바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병원 약을 먹었더니 아픈 삭신이 감쪽같이 좋아지더라는 소문이 친정 동네에 돌았습니다. 그날부터 밥 대신에 약을 살뜰히 챙겨 드신 우리 어머니는 약 기운에 점점 쇠약해지기 시작했지만 뭐니 하여도 건강에는 약이 최고라는 믿음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식사 때마다 모래알 씹어 먹는 것 같다 하시며 침대방 바로 앞에 화장실을 두고 휴지통에 소변을 보는 날이 듬성듬성 있었어도 이남 삼녀 우리는 모두 어머니가 일부러 멀리에 살고 있는 자식들의 효도를 관찰하기 위한 아니면 늙어가기 위한 과정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85 되신 어머니는 바늘과 가위와 실꾸러미를 머리맡에 놓았다가 가족들 모두 외출하고 나면 새 옷이던 오래된 옷이던 자르고 꼬매고를 반복하셨습니다. 얘야, 바늘에 실을 길게 끼워두었으면 좋겠다. 이젠 더 이상 바늘귀에 실 꿰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는지 그렇게 당부 말씀을 챙겼습니다. 그리도 현명하고 다정했던 어머니가 시간이 더해질수록 한밤중만 되면 누군가 꿈속에서 만난 듯 큰 목소리로 대화하다가 허공에 대고 삿대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흔들어 깨우고 나서 조금 전의 모습을 이야기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금방 코를 골며 다시 주무셨습니다. 어머니의 치매는 그렇게 낯설게 시작되었고 요양병원에 가신 지 2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별은 다 슬프다지만 이별 중에도 가슴 뜨겁게 울컥하는 이별은 잠들기 전에 찾아오는 소리 없는 눈물, 귀밑머리를 적시는 아픔입니다. 왜 진즉에 어머니의 낯선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후회가 밀려옵니다. 바늘을 10개쯤 준비해 놓았더라면 바느질로 하루의 무료함을 달랠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는지 많이 현명하지 못한 제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도 나의 입장에서 본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이해할 때 이별 뒤 아픔이 덜 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함께 있을 때 사랑한다, 마음 다하여 전할 수 있으면 그 마음 서로에게 행복입니다. 사람의 향기. 하청호. 난 꽃이 피었다. 은은한 향기가 방안을 채우고 있다. 아버지가 말했다. 난 향기가 참 좋구나. 할아버지가 말했다. 난 향기가 아무리 좋다 한들 사람 향기보다 좋을까? 내가 말했다. 할아버지, 사람에게도 향기가 나요? 그럼 저 난처럼 깨끗하게 살면 향기가 나지. 내가 크면 사람 향내가 날까? 난 향기보다 좋은 사람 향내가 날까?
아버지 송명재. 얘들아, 미안하단 말밖에는 할 말이 아니 나오는구나. 너희들 쌓인 한은 모두 나에게 주거라. 나로 인한 가슴앓이 모두 가져가련다. 나로 인한 죄업은 내가 이고 가련다. 얘들아, 너희들은 더 오래 살고 오너라. 와서 보니 알겠다. 아무래도 쓸쓸한 저승보단 이승이 낫다더라. 모시의 적사 믿고 보니 애달프긴 하다마는 그래도 화장장 마지막은 나도 울고 가련다. 아비놀은 못하고 미안함만 두고 간다. 미안하단 말밖에는 더 할 말이 없구나. 미안하다, 얘들아. 아버지의 하늘. 이재은. 손가락으로 누르면 쪽빗물이 쏟아져 내릴 것 같은 하늘이다. 푸른 하늘을 볼 때면 유난히 아버지가 그립다. 오늘처럼 하늘이 파랗고 예뻤던 그날, 아버지는 멀리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당신의 눈에 무언가 담으려는 것처럼 임종실 창밖에 누군가와 대화하듯 그렇게 눈을 크게 뜨고 오랫동안 하늘을 보다가 숨 한 번 크게 쉬고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눈꺼풀 내려오던 중간쯤에 내 눈과 잠시 마주쳤다. 그때 우리는 마지막 인사를 나눈 것 같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어릴 적 무섭기만 했던 나의 아버지. 내 기억 어디에도 우리가 단란했던 모습은 없다. 남들은 하나밖에 없는 딸이니까 많은 사랑을 받았을 거라 생각했겠지만 정작 나에게 아버지는 두려움의 대상일 뿐이었다. 낡은 앨범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있다. 아버지와 둘이 집 근처에서 어색하게 찍은 사진. 누가 봐도 다정하지 않다는 걸 알 만큼 난 어정쩡하게 아이답지 않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사춘기가 되어 이성에 관심을 가질 때도 난 아버지와 반대인 사람을 찾았다. 하루라도 빨리 그 곁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렇게 서둘러 결혼하고 내게도 자식이 생겼다. 부모가 되어야 비로소 보이는 세상, 자식의 마음으로는 알 수 없었던 사랑. 시간이 흐르면서 풀고 말고 할 것 없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세상 풍파를 겪으며 비로소 부모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미 아버지가 노인이 되어 있었다. 인생 말년에 아버지는 엄마와 단둘이 산속에 들어가 전원 생활을 즐겼다. 젊은 시절 미안함 대신 엄마에게 주는 속죄 선물인 듯했다. 둘은 아담과 하와처럼 살았다고 엄마의 일기장에 적혀있던 걸 보면 꽤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 같다. 건강 문제로 5년 만에 도시로 돌아왔지만 그동안 아버지 성격이 부드러워진 것도 가족들에게는 선물 같았다. 농담도 잘하고 외출하자면 얼른 일어나서 준비도 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을 보며
낯설고 신기했다. 어느 날 동창 모임에 가는 엄마를 꽃단장에 모임 장소에 모셔다 드리고 아버지와 둘이서 처음 드라이브에 나섰다. 아빠, 우리 어디로 갈까요? 칼국수 먹으러 갈까요? 아무 데도 괜찮아. 딸 가고 싶은 데로 가. 가족들과 가끔 들렀던 왕릉 근처 칼국수집으로 방향을 잡았다. 단풍이 한참인 계절이라 아버지와 첫 데이트를 하는 마음마냥 눈도 즐거웠다. 아버지도 주름이 더 깊게 패는 줄 모르고 웃어 보였다. 처음이었다. 왜 이제야 이 기분을 알게 됐을까? 죄송한 마음에 눈가가 뜨거워졌다. 식당 안. 주문을 받기 위해 종업원이 왔는데 흥에 겨운 우리 아버지는 엉뚱한 말씀을 했다. 우리 딸. 묻지도 않았는데 주문 대신 딸을 먼저 소개하는 아버지. 눈치 빠른 종업원이 이 상황을 알겠다는 듯 미소 지으며 한마디 거들었다. 어르신, 따님이랑 데이트하셔서 좋으시겠어요. 아버지는 딸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행복했던 것 같다. 그런데 왜 나는 계속 슬펐을까? 처음 들어보는 높은 아버지 목소리가 낯설었다. 평생 입 닫고 살았던 우리 아버지가 그즈음 자주 웃으셨다. 손가락 하트도 하고 두 손 들어 머리 위로 커다란 하트도 그렸다. 처음부터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건 아닐까. 가장이라는 무게 때문에 표현하지 못한 건 아니었는지 마음이 저렸다. 칼국수와 곁들여 나오는 막걸리 석 잔이 아버지 주량의 전부였지만 술 항아리 세 독을 마신 듯 흥겨워했다. 아직 음식이 반이나 남았는데 아버지는 지팡이를 휘저으며 계산대로 나갔다. 그러더니 지갑 열면서 또 내 쪽을 가리켰다. 아마도 딸과 데이트 중이라고 말하고 있는 듯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한데 가을이 가고 겨울 끝에 찾아온 감기가 폐렴이 됐고 봄이 다 가도록 떨쳐내지 못하더니 6월 푸르던 날에 아버지는 홀로 하늘 여행을 떠났다. 결국 아버지와의 첫 데이트가 마지막이 될지 그때는 알지 못했다. 편안한 모습으로 담담히 떠나는 아버지 곁을 지킬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사람의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감각은 청각이라고 했다. 나는 평소 아버지에게 하지 못했던 말을 그제야 들려드렸다.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버지가 계신 하늘, 그 푸른 하늘을. 그때 아버지가 바라보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본다. 거기서 잘 지내시는지. 지금은 우리가 사랑한다는 걸 알고 행복하신지. 매번 똑같은 인사를 아버지 하늘에 전하고 돌아서는 발걸음은 늘 처음인 듯 시리게 그립다. 내 이름 아시나요? 김은희. 코올리게 개구쟁이들 이름보다 별명을 불렀지. 양갈래 나풀거리며 내 이름 알아갈 때
어른이 되어가고 어느덧 나이 들어 누구의 엄마로 살게 되었네. 내 이름 석자 가물거릴 때 홀로 있는 집, 두부 사서 돌아오는 길, 우리 집 어디였지? 내 이름은, 내 나이는, 골목길 한참 헤매다 그만 아래가 젖고 만다. 철길 위에 앉은 머리 하얀 엄마가 엄마를 부른다. 엄마, 내 이름이 뭐지? 간호사의 기도. 이재은. 요양병동의 새벽 2시는 고요함의 시간이다. 긴 겨울 한가운데 새벽은 더욱 그래서 슬그머니 찾아왔던 졸음마저 달아나게 한다. 적막해서 오히려 신비로운 시간. 자정부터 1시까지는 대소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서 아직은 당신이 건재하다고 믿는 어른들의 느리고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2시는 말 그대로 고요만 흐르는 적막한 시간이다. 온전히 나 하나만을 믿고 모두 잠든 때 나는 병동을 순회한다. 작은 플래시 불빛에 의지해 바이털 사인이 흔들렸던 환자 중심으로 병상을 돌며 잠든 어르신을 체크하는 간호사의 일. 207호. 저혈당을 걱정해야 하는 김 할머니의 얼굴에 식은 땀방울이 있는지 슬쩍 손을 대어 확인하면 어르신은 얕은 신음소리를 내며 괜찮다고 반응한다. 어쩌면 나의 방문을 기다리느라 잠들지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옆에는 그제부터 폐렴 진단을 받고 고열과 식욕부진으로 힘들어하는 박할머니가 있다. 죽 한 술도 넘기지 못해 영양수액으로 겨우 연명하는 상태이다. 몇 시간 전에는 무서워, 같이 가 라며 심한 헛소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체온과 호흡이 정상이다. 다행히 또 한 고비를 넘기는 것 같다. 이 밤이 무사히 지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곁을 지난다. 창가에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어 쓰신 안씨 할머니가 보인다. 혹시나 딸에게서 연락이 올까 하여 연신 전화기 액정만 바라보는데 눈치 없는 간병사가 휴대전화를 멀찍이 치워버리는 바람에 심술이 났나 보다. 이불을 거칠게 끌어당겨 얼굴을 가린 채 잠든 할머니. 이불 한 자락을 조심히 당겨 주름진 얼굴에 겨울 별빛 들게 하니 긴 숨 내쉬는 할머니가 이 간호사 왔구나 아는 듯 슬픈 손짓을 한다. 209호 장씨 할머니. 굳이 시계를 보며 세지 않아도 어르신 숨소리를 들어보면 당신 꿈속에 작은 아들이 와 있음을 느낄 수 있다. 호흡수가 2개쯤 많아진 건 아마도 좋아하는 홍시가 아들 손에 들려있기 때문일 거란 생각에 내 입가에도 미소가 흐른다. 엄마는 혼자서도 10자식을 키워낸다는데 그 10자식은 한 분인 엄마를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해드릴 수 없는 현실을 여기서는 자주 본다. 자식에게 부모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더니 당신의 온 인생을 다 퍼주고 남은 등걸에는 부석한 먼지만 가라앉아 있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향한 기다림과 혹시 모를 두려움이 새벽 공기에 뒤섞여 있는 병동은 오늘도 고요와 소란을 반복한다. 많은 환자를 만나고 그분의 황혼 인생을 가까이 보면서 이제 나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는 것도 새벽 시간이 내게 허락한 또 하나의 선물이려니. 모든 일에 감사하자. 그리고 내게 의지하여 잠든 어른들에게 조금 더 위로가 되는 따뜻한 손길을 나누는 간호사가 되고자 마음 모아 기도한다. 오늘도 이 병동의 아침이 밝아온다. 모정 신순남. 전화해줘서 고맙습니다. 엄마는 늘 그렇게 시작하신다. 이 아들 저 아들 어리광에 귀가 뜨겁도록 들어주시고도 전화해줘서 고맙습니다. 전화해줘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엄마는 변함이 없으시다. 이 딸 저 딸 폭풍 수다에 비가 얼얼하다 하시면서도 전화해줘서 고맙습니다.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가 뜨겁도록 쏟아내는 어리광에도 비가 얼얼하게 쏟아내는 수다에도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해줘서 고맙습니다. 기다림. 팽목항에서. 조선달. 기다리는 것은 오지 않기 때문이다. 오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다. 오는 것을 기다림은 기다림보다는 설렘이리니, 오지 않는 것을 기다림은 끝나지 않은 절망. 나는 오늘도 오지 않는 그대를 기다리나니 그리운 것은 세월과 함께 돌아오지 않는다. 라면 먹을 때면. 이만수. 나보다 3살 많은 형은 초등 시절 선수였다. 아마 내 기억이 맞는다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축구공을 만졌던 것 같다. 김주성 선수처럼 길게 기른 머리카락을 노랗게 물들였기 때문에 동네 껄렁껄렁한 큰 형들로부터 매번 꿀밤을 맞고 돌아오기 일쑤였지만, 달릴 때 휘날리는 노란 머릿결은 내 눈에도 멋있어 보였고, 아마 형도 그 맛에 꿀밤 몇 대쯤은 감수했던 것 같다. 그 무렵 어머니는 시장 한구석에서 좌판을 벌여 한여름에는 토마토, 가을에는 집에서 가까운 남의 밭에서 사온 버런 배추를 이고와 버려놓고 동네 사람들에게 파셨다. 그래서 늘상 밖에 나가야 하는 시간이 많았던 어머니는 휴일인 오늘도
라면 2봉지 부엌에 두고 장에 나가셨다. 점심을 형과 나 어린 둘이 해결해야 했다. 마땅히 요리를 할 줄 모르는 어린 나이였지만 그보다도 실은 변변한 식재료가 없는 초라한 부엌이었다. 형이 능숙하게 라면을 끓인다. 달랑 라면 2봉지를 누런 양은 냄비에 탈탈 털어놓고 팔팔 끓이기 시작하면 배고픈 나랑 형은 꼴깍꼴깍 고인 침을 연신 삼킨다. 김치 한 접시 꺼내놓고 먹는 라면. 그것으로 어린 2 형제가 차릴 수 있는 최선의 만찬이 준비되었다. 너는 시원한 방에서 공부만 하니까 힘 안 들지? 형은 운동장 뛰댕겨야 하니까 힘도 많이 들고 차범근 선수처럼 유니폼 뒤에 11번 번호 달고 국가대표가 돼서 월드컵 대회도 나가고 독일까지 가서 출세해서 돈 많이 벌면 잘 먹어야 하니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형의 젓가락에 공을 몰고 운동장 내돌리던 그 발보다 더 빨리 냄비 속을 휘젓는다. 주르륵 달려와 후루룩 형의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무정한 라면 까닭에 내 시선이 꽂힌다. 나는 그런 형 때문에 라면 건더기 다 뺏기고 몇 분 뒤 텅 빈 냄비 속 빨간 국물에 아침에 남긴 찬 보리밥 한 덩어리 덥쑥 말아먹고 공부할 가방을 챙긴다. 그랬던 형은 어쨌거나 곧잘 축구를 잘해서 고등학교 시절에는 서울시 대표로 잠깐 큰 시합에 나가기도 했다. 우리 가족은 그런 형을 응원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형은 어릴 적 너무 가난해서 못 먹고 운동하는 바람에 키가 안 자라 어쩔 수 없이 선수 생활을 그만뒀다고 나이 들어 같이 술 마실 때면 가끔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하곤 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어떤 이유로 형은 축구 생활을 그만두었고 맨날 뛰댕긴다고 배운 게 없으니 밥벌이에서 먹고 살려면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이 최고라고 기가 닳도록 신신당부하시는 아버지의 말씀 따라 전기 기술을 배웠다. 나는 지금 몇 년 전 연달아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살던 집, 지금은 그 형이 사는 집에 놀러와 있다.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산소에 들러 헌화를 하고 어머니, 아버지 나란히 서 계신 동판이 박힌 비석 위에 묻은 먼지를 수건으로 닦고 돌아오는 길이다. 소복히 쌓인 먼지. 어느덧 한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혼자 사는 형. 여전히 음식 만드는 재주가 없어 뻑하면 중국 음식 시켜 먹으면서 면이 불어서 맛이 없다고 투덜대고 아파트 앞에 새로 생긴 식당은 반찬이 짜서 먹을 수 없다고 투정하는 형이지만 그다지 밉지만은 않다. 점심 식사로 간단히 라면을 끓인다. 계란도 톡 떨어뜨려 부족한 영양 보충도 하고 굵은 대파를 듬성듬성 썰어 넣어 향긋한 파향이 우러난 라면을 둘이서 나눠 먹는다. 젓가락 부딪히며 차범근 선수처럼 독일가 돈 많이 벌어와 맛있는 것 많이 사주겠다는 뻥도 이제는 치지 못하는 형이 먼저 내 접시에 라면 한 젓가락을 건네준다. 향긋한 매운내, 코끝을 파고드는 옛 추억의 라면 맛이 따뜻한 햇살 드리운 거실 장판 위에 살며시 스며들고 있다. 가난 때문에 하고자 했던 꿈을 포기하고 원치 않게 다른 일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어디 한둘일까마는 분명 큰 아픔이고 안타까움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나이 들어 되돌이켜보는 그런 과거도 하나의 추억거리가 되어 조촐한 라면 식사처럼 곁에 있어 미소 지을 수 있다면 행복하다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
페랭이꽃. 이승희. 착한 사람들은 저렇게 꽃잎마다 살림을 차리고 살지. 호미를 걸어두고 마당 한켠에 흙 묻은 삽자루 세워두고 새끼를 꼬듯 여문 자식들 낳아 산해주고 들해주고 한 하늘을 이루어 간다지. 저희들을 봐. 꽃잎들의 몸을 열고 닫은 쌀인문 사이로 샘물 같은 웃음과 길 끝으로 물동이를 이고 가는 모습 보이잖아. 해지는 저녁 방마다 알종구 달아놓고 복자 새겨진 밥그릇을 앞에 둔 가장의 모습. 얼마나 늠름하신지. 페랭이 잎잎마다 다 보인다. 다 보여.